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중산중학교 3학년 역사 기말고사 1학기 범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를 펴주시고요. 교과서 57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서 같이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언급해 줄 테니까 그 부분을 표시했다가 학습지로 넘어와서 공부할 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라의 삼국통일부터 보도록 하죠. 교과서 5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라가 당시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위기의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김춘추는 되게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하죠. 고구려에 가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나라에도 가서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거절을 받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나당 군사 동맹을 맺어 연합군을 결성하였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된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 아래쪽을 보면 학습지에도 있는데요. 김춘추의 외교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당 연합군이 구성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그 타겟은 백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도 이제 나당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앞세우냐면요, 바로 계백을 앞세우게 됩니다. 계백을 앞서서 황산벌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황산벌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김유신의 신라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항복을 하면서 백제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백제도 코락코락 넘어가지 않죠.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있게 되는데요. 백제의 부흥운동은 바로 백강전투가 있습니다. 백강전투. 그래서 백강전투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백제,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신라와 당나라가 함께 전투를 한 국제전투적인 성격이 있다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 멸망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사후에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결론적으로 나당 연합군의 총 공세가 시작되었고 결국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고구려도 권모잠을 필두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하지만 지도층의 분열로 인해서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 59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와중에 결론적으로는 나당 연합군이 서로 칼부리를 서로에게 겨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당나라가 당시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번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신라와 당군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싸우게 되고요. 이때 신라가 이기면서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삼국통일을 완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를 보면 민족 문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한계점으로도 대동강 이북의 옛 고구려 영토를 잃어버렸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의도 있고 한계도 있는 것이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발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발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조영이 세웠다. 그 다음에 남북국.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위치한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해 건국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의견, 요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중국의 입장은 이거예요. 그래서 말갈이 세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로 봐야 된다. 그리고 당에 조공도 바치지 않았느냐? 요게 중국의 역사고요. 주장이고요. 또 러시아는 발해는 시베리아 민족 중 하나의 말갈이 세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역사의 일부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발해는 우리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근거가 더 중요할 겁니다. 자, 보시면 발해 왕은 자신을 고려 왕이라 칭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발해를 고려라 부렸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발해 지배층의 상당수가 고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고씨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고구려 유민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이 바로 발해가 우리 민족의 역사인 근거들이죠. 요 근거들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무열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무열왕. 자, 무열왕의 업적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집사부를 독립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죠. 집사부. 그리고 집사부의 장관, 집사부의 장이었던 시중의 역할이 강화되었고요. 반면에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무열왕의 또 다른 업적으로는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것도 있죠. 백제를 멸망시켰다. 태종 무열왕. 태종 무열왕이 바로 김춘추예요. 아까 우리 외교 활동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이제 무열왕의 아들로서 보시면은 업적이 뭐 삼국 통일을 달성했다 이런 내용이 있겠죠. 삼국 통일을 달성했다는 것은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후에 쌤이 되게 중요한 왕이라고 했었습니다. 신문왕. 신문왕은 다양한 업적을 남기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김음돌의 난을 정리를 하죠. 김음돌을 숙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통치 제도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교과서 63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63페이지를 보시면요, 대표적인 업적이 있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전과 노급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한 것도 신문왕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체제를 구주, 그 다음에 오소경 체제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로는 중앙에 구서당, 지방엔 십정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적이 굉장히 많죠. 자, 업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신문왕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어서 발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발해는 왕별로 업적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무왕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로 이난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등주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다음 왕이었던 문왕 같은 경우는 무왕과는 조금 스탠스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무왕은 당과 좀 이렇게 대결적이라면, 당과 대결적인 어떤 모습을 취했다면, 문왕은 당과 우호 관계를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이런 업적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의 통치 제도 정비를 보시면 중앙정치조정은 삼성육부로 정비를 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다시 삼성육부로 정비하였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죠. 독자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육부의 명칭에 유교적인 덕목을 반영하였다. 이게 첫 번째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근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왼쪽에 보시면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습니다. 이건 당나라의 삼성육부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좌사정과 우사정을 운영했다. 이 두 가지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발해의 번영과 멸망을 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최전성기가 선왕시기라고 했었죠. 선왕시기에 최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시기에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별칭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수업 시간에 다뤘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후삼국이 형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당시에 굉장히 150여 년 동안 왕이 20명이나 바뀌는 등 계속된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난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그래서 김원창의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원창의 난은 장안이라는 국호를 내걸어서 이루어진 난이고요. 자, 김원창의 난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아래에 김원창의 난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김원창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김주원의 아들인데, 이 김주원이 누구냐? 왕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게 바로 김주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국호를 장안이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영토에 차지하기도 했고 세력이 꽤나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창의 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장보고란 인물인데, 이 장보고가 세운 군사 기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청해진이다. 요거는 학습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농민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농민들이 봉기를 계속 일으키게 되죠. 대표적인 농민 봉기로는 원종 애노의 난이 있습니다. 원종 애노의 난. 자, 이렇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앙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통일신라는. 그래서 지방에 잘 사는 호족들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독자적인 통치기구까지 두면서 지방을 세력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자, 뿐만 아니라 호족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던 게 바로 육두품 세력이었죠. 육두품 세력들. 그래서 육두품 애들이 뭐냐? 골품제로 인해서 고위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골품제의 모순이죠. 골품제의 모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두 가지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육두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호족, 얘네 둘이서 현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상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선종 같은 경우는요, 불교의 한 종파인데요. 보면 이론보다도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 마음에 내재된 깨달음을 중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족의 후원으로 많은 사찰들이 세워졌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성장한 사상이 뭐냐면 바로 풍수지리 사상이었습니다. 풍수지리 사상. 그래서 이 풍수지리 사상 자체가 뭐냐? 산이나 하천같이 자연의 땅의 기운이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기륭화복이 어려우면 운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엇비슷하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풍수지리 사상은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족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자, 중요합니다. 바로 진골 중심의 기존 사회를 해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정치적 기반으로서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육두품과 호족, 그 다음에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 같은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후삼국인데요. 자, 후삼국 같은 경우는 순서가 셈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백제가 먼저 건국이 됩니다. 후백제는 견훤에 의해서 건국이 되어지고요. 자, 반면에 후 고구려도 세워지게 되죠. 901년에. 연도는 모르셔도 되지만 순서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느냐? 바로 궁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후 백제가 건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불교 사상 같은 경우는요, 투탑이 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원효와 그 다음에 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효 같은 경우는 나무 아미타불을 통해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을 섰고요. 의상 같은 경우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어려운 말을 남기면서
모든 존재는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해초라는 인물, 아이고 잘못했네. 해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해초. 그래서 이 해초는 뭐냐? 해초는 이제 불교 사상을 배우러 가게 되는데요. 가서 책을 써오죠. 그래서 여행기를 쓰는데 그게 바로 왕오 천축 국전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왕오 천축 국전,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유학의 발달은 넘어가고요. 이제 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달을 보면 여기 우리가 배웠던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나오네요. 그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쭉 한번 넘어가고요. 이제 발해 문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 이제 대외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우선은 신라가 당나라로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신라인 집단 거주지인 거주하는 신라방이 생기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수도 근처에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여기 당은포라 나와 있는데요. 이 당은포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당항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최난 루트였죠. 그래서 신라방, 당은포 또는 당항성, 당은포라기보다는 당항성, 그 다음 울산항,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도 갔었죠. 신라도를 통해서 갔다. 이런 것도 대충 한번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요, 남북국의 불교 문화에 대한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석굴암이죠. 석굴암. 석굴암 보면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사원이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옆쪽에 보면 발해 문화가 있죠. 그래서 발해 문화 중에는 써있죠. 이불병자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묘탑이 있다. 여기서 여기 묘탑이란 건 영광탑이다. 영광탑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영광탑 있죠. 영광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고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번 시간에 내용과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선 후고구려에 세웠던 궁예가 있는데요. 그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궁예의 신하였지만 후고구려에 세웠던 궁예가 이제 민심을 잃어감에 따라 신하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고요. 이제 궁예를 쫓아내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정했고, 이듬해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자, 여기서 송악이라 하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경입니다. 개경. 그래서 개경과 송악은 같은 곳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이제 후삼국 통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후삼국이 통일되는데, 여기서 후삼국이 통일했다는 것은 후백제를 격파했다라는 말과 이퀄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힘이 약했던 신라의 경순왕이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왕위계승 분쟁으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났던 후백제를 고려가 격파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위계승 분쟁으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태조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는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고자 노력을 했고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영토를 넓힙니다. 서경으로 삼았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호족 정책을 놓고서 태조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호족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유력 호족과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왕시성을 내려주는, 이거를 우리가 사성 정책이라 합니다. 사성 정책. 그래서 태조는 혼인 정책과 사신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포섭하고자 하였고요. 자, 뿐만 아니라
긴 제도를 운영해서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서울에 머물도록 해서 견제하는,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였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건은 불교를 숭상해서 연등회나 팔간회 같은 불교 행사들도 굉장히 중시하였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태조에 이어서 왕권을 강화했던 광종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한 왕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였는가? 자, 첫 번째로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서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호족들의 권력을 낮춤으로써 자신의 권력은 높이려고 했던 게 바로 광종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과거제를 실시해서 실력 있는 관리들을 뽑음으로써 호족들을 대체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해 나간 것이 바로 광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종은 고려의 지배체제를 완성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이름이 성종이죠. 자, 우선 성종은 혼자서 모든 고려의 지배체제를 완성시킨 건 아닙니다.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최승로였고요. 최승로가 시무 28조라는 상소문을 성종에게 올렸고 그 내용을, 그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성종입니다. 그래서 시무 28조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유교를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고요. 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 거점에 관리를 파견했다.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무 28조를 한번 직접 살펴보죠. 자, 그래서 7조를 살펴보시면 청컨대 외관, 즉 지방관을 두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을 두기 위해서 지방관을 두라는 어떤 건의를 받아들여서 바로 여기 보시면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조를 보시면 써있죠.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나라를 운영할 때, 국가를 운영할 때는 유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종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성종이 이 유교를 국가 운영에 중요한 근본으로 삼겠다고 했던 정책이 뭐냐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정책이 뭐냐면 태조가 중시했던 불교 행사인 팔간회와 연등회를 성종 시기에 폐지해요. 이게 불교 행사였죠. 국가 주도의 불교 행사였어. 근데 여기 보면은 최승로가 건의를 할 때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 즉 불교를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과도하게 나서서 불교 행사를 장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유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교 행사인 팔간회와 연등회를 성종시기에 폐지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통치 제도를 살펴볼게요. 우선 중앙정치 제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요, 당의 삼성육부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고려의 실정에 맞게 바꿨죠.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로 고려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성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중서문화성이 있습니다. 중서문화성. 최고 관서고요. 그 다음에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해주자면 삼성육부에서 삼성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요. 고려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중서문화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성인 상서성. 얘네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실무행정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회의 기구도 있었죠.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법의 제정과 격식을 담당했던 회의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회의 기구로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이성이 있죠, 이성.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라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두 개가 이성이고 6개의 실무를 담당한 육부가 있죠. 그래서 합쳐서 이성 육부다. 당의 삼성 육부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은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지방행정제도로 가겠습니다. 지방행정제도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있다. 그래서 오도 같은 경우는 써있듯이 일반행정구역이었고요. 일반행정구역이었다는 것만. 양계 같은 경우는 북쪽 국경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행정구역이었다. 요게 좀 특별하네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보면 이 북계와 동계를 합쳐서 우리가 양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행정구역이고요. 두 개, 양쪽을 합쳐서 양자가 두 개라는 뜻이야. 양쪽 할 때 양자입니다. 그래서 양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는 여기 수도인 개경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오도도 살펴볼까요? 오도도 여기 보시면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요거를 우리가 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도,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위에 양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자, 88페이지는 교육제도와 관리 등용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국자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등용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시험. 자, 얘들아 문제. 과거 시험은 언제 시작됐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고려 광종 때 처음 시작된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은 과거는 문과와 잡과로 나뉘어져 있다. 뭐 승과도 있는데 승과는 넘어가고요. 문과와 잡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보시면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죠. 이게 바로 음서라는 제도였어. 고려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였는데요. 바로 왕족이나 공신, 고위 관리의 자손을 시험 없이 관리에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없이. 프리패스권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벌 사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문벌이라고 하면 대대손손 가문이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어떤 위치를 지켜나간 그러한 가문들을 우리가 문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벌 사회가 동요되었던, 흔들렸던 계기가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보시면요. 자, 우선 이자겸의 난을 보시기 전에 당시에 문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과거, 그리고 음서, 혼인을 통해서 문벌을 형성했다. 이 세 가지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최고 문벌이라 하면 누구였냐? 바로 이자겸입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자겸인데 이자겸이 어디 이씨냐면 경원 이씨예요. 경원 이씨가 거의 인천 이씨라는 뜻입니다. 인천 이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출신이다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경원 이씨 가문들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쌤이 원인제입니다. 원인제. 선생님이 원인제역에 살거든요. 그래서 쌤 근처에 경원 이씨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자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죠. 자, 보시면은 자신의 둘째 딸을 예종에게 혼인을 시키고요. 그 예종과 자신의 둘째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동시에 결혼을 시켜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겸이 인종에게 있어서는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인 겁니다. 굉장히 그 정도로 권력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부 분열을 이용해서 이자겸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이자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서경천도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묘청이 그때 당시에 서경천도를 주장했었죠. 서경천도. 그 다음에 금정벌,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고요. 반면에 김부식, 개경 세력의 김부식은 서경천도를 반대했고요.
결국 묘청은 국호를 대위로 해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얘가 지금 서경파였고요. 얘가 수도인 개경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서경파인 묘청은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김부식이 반대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서경천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서경천도는 숲으로 돌아가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화가 난 묘청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국호를 대위라고 하고요.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 이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인데요. 당시에 어떤 굉장히 여기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무신들이 얼마나 괄시를 받았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터지냐? 바로 보현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보현원 사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보현원 사건에 대한 이 사료 매우 중요하니까 꼭 여러 번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보현원 행사 때 쿠데타를 일으킨 무신들은 수많은 문신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왕이었던 의종까지도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게 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중방이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갔고요. 자, 이후에 최씨 무신 정권도 들어서게 됩니다. 최씨가 4대에 걸쳐서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고려를 지배하던 시기를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시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때 설치된 최고 권력 기구가 뭐냐? 바로 교정도감입니다. 교정도감. 그래서 이 교정도감이 뭐냐?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구로는 정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방. 그래서 정방을 통해서 인사행정, 즉 자신에게 친한 사람을 좋은 자리에 임명한다든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람을 좋은 자리에 임명한다든지 이런 인사행정을 장악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씨 가문을 지켜나갈 사병 집단인 삼별초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 약탈이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망이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이 있다. 요 두 가지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2페이지는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거 먼저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거란과 고려의 충돌을 살펴보면요. 자, 당시에 거란은 송과 고려의 연합을 막고자 고려에 침입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송나라와 우리 고려는 굉장히 친한죠. 근데 이때 당시에 거란은 송나라를 치고 싶었어. 그렇기 때문에 거란 입장에선 이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침략 의도를 파악한 서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어느 땅을 얻어내느냐 중요하죠. 바로 강동육주라는 땅을 얻어내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지역이 바로 강동육주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약속을 고려가 지키지 않아요. 강동육주를 주는 대신에 거란과의 외교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려가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서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침입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강감찬이 이끄는 군대가 바로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치면서 귀주대첩이라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후에 고려는 천리장성을 쌓아서 북방민족 침입에 대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서희의 외교 담판과 관련된 요 자료들 매우 중요하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화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여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모시기도 했지만 이후에 몸집을 점점 불리면서 고려의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공격했고요. 그래서 동북구성이라는 곳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진족은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고요. 결론적으로는 금나라를 세우고 거란과 송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송나라까지 멸망시키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금나라는 심지어 여기 보시면 금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고려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힘이 세니까 우리가 군, 그리고 니네가 신하 관계인, 즉 우리가 군주고 너희는 신하인 군신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자겸입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이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덩치가 커진 금나라가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고요. 이자겸이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우다.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6페이지고요. 자, 보시면 원래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은 여기 써있듯이 징기즈칸에 의해서 통일되고요. 이후에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저번 수업 시간에 살펴봤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몽골은 고려로 침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쟁에 유리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고려는. 자, 이후에 몽골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김윤후라는 인물이 충주성에서 활약을 하기도 하고요. 고려 왕실은 부처의 힘을 빌려서 이 몽골족을 몰아내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몽골의 어떤 공격에 버텨내지 못하고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몽골이 어떻게 우리 고려를 간섭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내정 간섭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고려 왕실의 호칭을 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적혀 있죠. 폐하, 황제를 뜻하는 폐하에서 왕을 뜻하는 전하로 강등이 되는 등 왕실 용어가 격화가 되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을 원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였는데 이것이 유지되어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주요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요. 자, 이렇게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당시에 몽골식 복장, 몽골식 풍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몽골식 변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이때 당시에 친원파, 즉 몽골과 굉장히 친한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걔네를 우리가 권문세족이라 합니다. 권문세족.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등장하면서 원과 함께 친했던 측근 세력, 얘네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하고 얘네가 많은 땅을 빼앗게 됩니다. 많이 횡포를 하게 되죠. 매간매직을 하는 등. 자,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공민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원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반란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었거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민왕은 개혁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적혀 있듯이 몽골식 변발과 옷을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원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바로 쌍성 총관부, 그래서 원나라가 지배했던 곳인데요. 이것을 직접 공격해서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요,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농장의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였다. 이런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시험 범위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면은 아마 기말고사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